오늘의 주인공인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사진이에요? 초상화죠. 와, 초상화의 사진이에요. 저는 한국에 와서 좀 놀랐던 게 그 악녀 이미지 때문에 되게 악녀 이미지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사실 프랑스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가 입증된 거 많이 없고.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치의 아이콘, 명품을 되게 좋아했던 그런 왕비로 배웠거든요. 지금 저 계속해서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얼마나 사치를 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그 뒤에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는 아마 그거를 찾아가 보려고 할 겁니다. (1750년 5월에) 유럽을 주름잡던 두 강대국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바로 그냥 부르봉 왕가의 왕세자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막내딸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한번 그 두 신랑 신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나라가 다른데 뭔가 근데 완전 닮았어요. 애기네요. 아까 그 초상화랑 닮았네요. 진짜 마리 앙뚜아네트는. 되게 어려 보여요. 둘이 이 결혼할 사진에서. 당시에 14살, 15살이었어요. 와, 빨리 결혼했네. 이게 왜 빨리 결혼했는가?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뭔가 하니 이제 원래 루이의 약혼자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라 마리 앙뚜아네트의 언니였던 마리아 카롤리나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와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정이 있는데도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두 나라 사이에 결혼을 시켜야 할 필연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필연성이 뭐겠어요? 전쟁이에요. 7년 전쟁이 벌어졌어요. 1756년에 7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태까지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는 300년 이상을 완전한 적이었어요. 근데 프로이센이 새로운 강국으로 올라서요. 프로이센이 영국하고 손을 잡고 프랑스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거기서 위기를 느끼고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게 돼요. 그 다른 큰 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예. 그 당시에 동맹을 맺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오스트리아를 출발했어요. 50개가 넘는 마차에 그냥 시종들을 싣고 라인 강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도시로 향했어요. 스트라스부르. 마리 앙뚜아네트는 여기에서 이제 결혼식 하기 이전에 특별한 의식을 치러요,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처음 문제를 내겠습니다. 벌써? 마리 앙뚜아네트는 완전한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파비앙 정답. 네, 정답. 프랑스 가려면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식 인사는 좀 독특하거든요. 미숙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땡. 혜성. 그 프랑스인들이 하는 선서 같은 거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자랑스러운 프랑스인이 되겠다.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규현 맞춰도 되나요? 규현 맞춰도 되나요? 예, 예. 아무래도 좀 오스트리아의 느낌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프랑스인 같이 좀 약간 프랑스인처럼 꾸미는 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 그거 비슷해요. 한번 그러면 이름을 바꿨다. 맞아요. 그러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럼 아니에요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였는데 마리 앙토니아. 이제 완전 마리아 다른 안토네트로. 이름이었구나. 마리아 안토니아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된 거예요. 비슷하긴 하다. 그래 마리 이때. 앙토니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과거와 결별한다고 하는 의미로 완전히 이름도 바꾸고 옷도 갈아입고 데리고 왔던 하인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반려견 이것까지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다 돌려보내요 그러면? 그럼요. You can have as many French dogs as you like. 숲에서 남편이 될 루이 16세를 5월 14일 날 처음 봐요. 얼굴을 처음 봐요. 그래가지고 5월 16일 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 당시 이제 결혼식을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멜사유 궁전이면 왠지 엄청 화려할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저게 다 사람이에요?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은 건 이제 결혼식이 행해지고 거기에 초대된 인물만 5천 명이 된다고 그래요. 5천 명. 여기에서부터 이제 뭔가 말하자면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조짐 같은 것들이 뭐가 있었죠? 결혼식 날에 엄청나게 큰 천둥, 벼락 이런 게 내려졌대요. 이것이 앞날의 어떤 마리 앙뚜아네트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콩코르드 광장 같은 데서 이제 축하 행사가 열린 거예요.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이 콩코르드 광장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어요. 인파가 엄청나게 몰려갖고 거기에서 132명이 죽었어요. 132명이 죽었어요. 132명이 깔려 죽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몰려들어오니까. 사실은 이 둘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갖고 그때부터 결혼을 축하하는 행사를 다 중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궁정 비용을 전부 다 희생자들 가족에게 보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진짜요? 정말로. 그런데도 어떤 악소문이 돌았는가? 베르사유 궁에서는 여전히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와. 이런 종류의 악소문이 돌았던 시작부터 안 좋았네요. 그런 악소문이 도니까 그때까지는 우호를 증진하려고 이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게 갑자기 생각날까요? 오스트리아 우리 적국 출신이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떠오르는 겁니다. 안 좋은 시선으로 계속 보는구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프랑스 처음 왔을 때부터 별명이 로트리시엔, 오스트리아 사람. 진짜. 네, 근데 그냥 그거 그거였어요. 아니라 다른 의미로 썼잖아요. 발음이 조금 다르게 하면 로트리시엔가 아니라 로트리시엔이라고 하면 약간 좀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개. 이 다른 개 오스트리아 이런 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욕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때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악소문이죠. 그렇죠. 앞으로 등장하게 될 가짜 뉴스 악소문은 이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앙뚜아네트가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생각해 볼래요? 공주로서 한 나라의 어떤 왕한테 결혼하러 왔어요. 그럼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낳아야죠. 왕비가 아이를 낳더라도 특히 또 후계자를 낳아야 되는 건데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7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Well, sleep well.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여자. 문제다. 여자가 그렇죠.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책임을 루이 16세가 아닌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결정한 게 오스트리아 측에서 결정한 사람은 마리아 테레자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저 딸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언을 해줘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네. 아. 월경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어미로서는 기쁘다고 말할 수 없군요. 머지않아 그대에게 사랑하는 아기 엄마라고 부를 날이 오기를 손꼽아 고대합니다. 두 나라가 같이 동맹을 맺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동맹을 공고하게 하려면은 손자를 빨리 낳아야 되는 건데 네가 빨리 엄마가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지 딸한테 편지를 보내. 아 이게 근데 염원으로 받아들일지 딸 약간 압박을 입장에서는 줄 이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 올지는 난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선생님. 진짜로. 근데 사실 16세한테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루이 16세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좀 불가능했어요. 루이 16세는 성격도 소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물쇠 만들거나 이렇게 가구 제작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만 관심이 가구. 있어요. 이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가 그 사람이 쓴 그 마리 앙토네트의 전기.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래 잡는다고 하는 그 아 고래 잡는 수술요? 말하자면 수술을 한 다음에 부부 생활이 가능했다.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고래 잡는 수술이 있나요? 있죠,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런 어떤 이야기도 그 사람이 원래 권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을 믿으면서 이건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은 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틀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과장일 것이다. 이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안토니아 프레이저라고 하는 영국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얘기를 이제 주로 얘기했는가 하면은 루이 16세의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더 컸을 거다. 이런 거죠. 루이 16세는 거의 매일같이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보면은 루이 16세는 거의 매일 승마를 하거나 운동을 했어요. 수술했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또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은 루이 16세는 마리 앙토네트가 적국으로부터 왔으니까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은 둘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14, 15밖에 안 된 애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신체적 이유이건 정신적 이유이건 아이가 생기지 않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리 앙토네트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루이 16세의 남동생 부부 아르뚜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르뚜아 백작 부부가 아들을 먼저 출산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는 마리 앙토네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소문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에 파리의 혁명이라고 하는 팜플렛이 있는데 거기 실제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왕비가 국왕의 남동생 중 하나인 아르뚜아 백작은 물론 페르센 백작 등과 방탕한 향연을 벌였다. 또는 마리 앙토네트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왕실의 여자들과 동성애를 한다. 맞아요. 이런 소문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사실이든 아니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그렇게 퍼뜨렸고 그렇게 마리 앙토네트의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을 향한 어떤 시선은 너무나 따갑습니다. 마리 앙토네트는 외롭고 답답함을 느꼈는데 어디서 즐거움을 찾았을까요? 마리 앙토네트는 베르사유 궁의 화려한 생활에 빠지게 됐어요.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도박빚을 지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안으로 매일 밤에
친구들이나 고관대작의 부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연회를 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리 앙토네트도 다른 귀족 여성들처럼 보석이나 어떤 그 장신구를 좋아하긴 했어요. 호화로운 드레스로 한껏 꾸민 어떤 마리 앙토네트를 보고 그 당시에 귀부인들이나 파리의 젊은 여성들이 왕비를 따라하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행시킨 어떤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푸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높은 머리 거. 높게 하는 거. 풍선같이 부풀려가지고 거기다가 리본이라든가 때로는 과일, 채소, 액세서리 이런 다양한 소품으로 이 머리 위를 장식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와 이게 이런 거예요. 뭐야?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배. 실제로 있었으니까 풍부한 만화였겠죠. 그렇죠? 아니 무게감이 있어서 약간 디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무거울 것 같아요. 머리 위로 한 적게는 30cm, 어떨 때는 1m가 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높고 화려하게 머리를 꾸밀 수 있을까? 그 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다가 철사 프레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철사 프레임을 넣고 그다음에 쿠션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약간 머리를 올리는 거예요. 머리를 올려도 근데 올린 머리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 퀴즈군요. 오. 왕실에 유행했던 푸프 머리를 하기 위해서 귀족들은 이것을 뿌려가지고 머리카락을 고정했습니다. 머리 고정은 물론 귀족들이 화장에도 많이 사용되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정답입니다. 진짜요? 밀가루. 정답입니다. 밀가루? 밀가루. 어떻게 밀가루를 붙여요? 밀가루? 밀가루 자체가 이제 물이랑 섞이면은 점액성이 생기죠. 옛날에 귀족들이 얼굴을 하얗게 만들잖아요. 그거 밀가루 바른 거예요. 맞아요. 그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평민들은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귀족들이 저런 데다가 밀가루를 너무 많이 써서 프랑스에 빵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농담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푸프를 먼저 했던 사람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했는데도 그거에서는 비난이 안 따르지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을 때는 이제 그냥 비난을 한 거예요. 그냥 욕바지네요 거의. 그렇죠. 이런 종류의 또 악소문이 또 이제 돌게 됐던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미움받게 된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파비앙 씨?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실 그 수많은 유언비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뭐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 그 목걸이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훌륭한 다이아몬드를 이제 몇백 개를 이제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어요. 가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당시에 파리에서 사기치는 부부가 있었어요. 라보트 백작 부부인데요. 그들이 왕비의 측근이라고 사칭해서 추기경에게 목걸이를 선물하자고 사기친 후에 보석성에게 목걸이를 받아서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민중들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재판 결과가 나와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무관하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이게 여기 얽혀 있는 그 스캔들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진짜. 해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요새 말로 한다면은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에 우리가 진짜로 경각심을 키우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앙뚜아네트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됐던 겁니다.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주 민심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을 바꿔놓을 역전시킬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가 하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임신을 했던 겁니다. 임신을 했던 겁니다. 드디어. 와. 동생이 처한 공경을 보고 요세프 2세가 베르사유에 찾아와요. 그리고 좀 더 가정생활에 신경 쓰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충고를 해요. 그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인지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조금 민심이 좀 괜찮아졌겠네요. 그때부터. 아,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또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한 번 그냥 인심이 떠나가 버리면 그건 되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제 예술과 과학 같은 것들을 학문을 후원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1782년 12월에 몽골 피해 형제라고 들어봤죠? 네, 처음으로 열기구를 띄웠던 사람. 몽골시아.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걸 후원했고 열기구를 띄우는 그 자리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직접 참관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가지고 앙뚜아네트가 모차르트랑 이렇게 만났다는 그 얘기도 있죠. 어렸을 적에.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때 모차르트 6살밖에 안 됐고 마리 그랬죠. 안토네트 2살 연상이었죠. 어우, 잘 알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마리 안토네트가 모차르트가 연주하는 거 봤는데 이제 연주 마치고 뭐 모차르트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마리 안토네트가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모차르트가 한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그때 모차르트가 공주님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며 정혼했다고 들었어요. 6살짜리가 6살. 모차르트는 진짜 빨랐다 걔는. 근데 그래서 나중에 모차르트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의 음악 가정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예술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제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을 알죠? 예. 그 내용은 사실은 귀족이나 왕실을 조롱하는 거예요. 완전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는데 루이 16세는 원래 그 공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랬겠죠.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연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굉장히 개방적이었네요. 만약에 입헌군주제나 뭐 19세기나 뭐 20세기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인기 많았을 것 같은 왕비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초상화가 공개돼요. 초상화를 한번 봐요. 입은 옷이 어때요? 이건 되게 화려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옷이. 화려하지 않죠? 수수한데 진짜. 수수한데. 그리고 이게 쉬미지 같은 거예요. 쉬미지가 속옷이죠. 여자들의 속옷 같은 거예요.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이라고요? 굉장히 화려한데 속옷이. 이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다른 초상화는 어떨까요? 로코코 시대의 어떤 격식을 갖춘 화려한 어떤 예복 같은 걸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속옷 같은 거를 입고 나온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퍼스트 레이디가 속옷 차림으로 사진 찍은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비난을 쏟아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옷은 면화로 만드는 옷이에요. 그 당시 면화는 어디서 주로 수입이 됐죠? 인도. 인도는 어디의 식민지죠? 영국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적국인 영국의 옷, 영국풍으로 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문제는 있어요.
점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쌍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뭘 불쌍하네. 해도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다른 조상아를 그래요. 다른 조상아는 뭘까? 그걸 한번 보시죠. 자기 자식들이랑 궁정에서 가정적인 왕비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상화가 공개된 뒤에도 왕비의 이미지는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앙토네트가 이런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마리아 앙토네트의 평판은 좋아지지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적국에서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후계자도 이렇게 결국엔 나왔고 시민들은 왜 이렇게 마리아 앙토네트를 이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더 큰 맥락 속에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파티를 벌이는 귀족들과 달리 프랑스 그 당시의 시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이때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만 시작했어요. 그런데 국가 자체도 재정이 힘드니까 세금만 더 뜯어가게 되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세금이 징수됐어요. 왕이나 영주의 지배 아래 있는 토지의 따위유라고 하는 것을 부과했죠. 그다음에 교회는 11조를 냅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머릿수에 맞춰서 내는 인두세도 있고 그 영주가 독점하고 있는 물방앗간에 있는 제빵기라든가 포도 압착기 이런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또 내야 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상황을 풍자한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명해요. 이거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엄청 유명해요. 파비앙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자주 봤어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어요. 교과서, 사회 교과서. 자, 이게 뭐예요? 여기 보라색 옷을 입고 가슴에 십자가가 걸려 있죠. 성직자. 성직자고 네. 성직자가 일신분이에요. 이 신분. 이신분 귀족이에요. 귀족. 귀족 머리에 꽂혀 있는 게 저 타조 깃털이에요. 칼을 차고 있다는 것,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게 귀족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등에 올라타 있어요? 평민. 이게 평민이에요. 제3신분이에요.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평민들이에요. 바로 밑에 있던 이 평민들인데 이 사람들의 사치를 위해서 98%에 해당하는 이 평민들이 모든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 불만 이런 게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 그림 속에는 당시 프랑스의 신분에서 비롯된 불평등한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등이 있다고? 불평등이 뭐가 불평등일까? 정답. 뭐? 농업민 뭐 이렇게 일을 하는 듯한 걸 표현했는데 너무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니 타서 그래 지금.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힘들면 저렇게 돼요.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젊어도 늙어요. 힘들면. 땡, 틀렸습니다. 정답. 네, 게이디. 거기 동물들도 있는데 아. 혹시 뭐 이런 높은 사람들만 뭐 사냥이나 이런 거 뭐 2%만 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답이 정답이에요. 진짜요? 정답이에요. 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당시 새나 토끼나 어쨌든 동물을 사냥한 권리 이거는 귀족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힘든 시기에 그 농민 반란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요구 조건을 내걸어요. 거기에 꼭 들어있는 게 뭘까? 우리도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건 좀 하게 해주지. 그럼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 수가 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어가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는 약간 옛날 불어이고 그 요즘 말로는 하면은 Il faut espérer que ce jeu-là finira bientôt. 이러한 농간이, 이러한 장난질이 곧 끝나기를 바란다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그 간절한 어떤 바람, 이런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 극복돼야 한다. 이런 바람이 여기 그 그림에 들어있는 거겠죠. 시민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생겨납니다. 국고를 탕진하고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예산을 거기다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영국이 언제나 가장 큰 적이었으니까 지원하고 나선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 왕국이 총 수입이 4억 7,500만 리브르였다고 해요. 그런데 루이 16세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을 하는 동안 거의 한 3, 4년 정도 참전했는데 그 사이에 한 20억 리브르를 썼어요. 그러니까 1년 예산 전액을 거기다가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데 쏟아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독립에 성공했어요, 결국. 영국부터 독립했는데 미국이 독립한 뒤에도 교역을 했던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뭐야? 황당해. 프랑스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요. 프랑스는 오히려 빚만 늘어났어요. 야, 그럼 그 돈도 어차피 다 서민들 세금이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루이 16세가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하자고 정한 거예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크게 작용을 했어요. 결정을 하도록 부추긴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이 이제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스스로 비난을 자초한 그런 부분인 거죠. 아이고. 바보였네. 그러니까 독립전쟁까지 지원된 그래서 힘들었는데 왕실 재정이 이제 거의 파탄난 상황이었죠. 그런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 속에서 선례를 이끌어내요. 어떤 엄청난 결심을 하는데 세계사 교과서에는 삼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삼부회가 사실은 전국 신분회입니다.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 평민, 왕이 세금을 걷어도 좋다고 동의해주는 기관이에요. 신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가지고 세금을 그 사람들도 내게 하라고 그러면은 성직자나 귀족이 내겠어요? 거기 찬성하겠어요? 찬성 안 해. 당연히 반대하죠. 그리고 신분마다 한 표야. 인구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머릿수가 아니고 항상 2대 1이네요. 2대 1로 언제나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항상 역사 속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이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루이 16세 스스로가 거기에 반대를 해요. 감히 너희 평민 따위가 내 말을 거역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민들이 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말하자면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어떤 그 프랑스를 만들려고 한 거죠. 루이 16세는 거기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평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회의실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평민들이 근처에 있는 테니스 코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설사 강제로 대표들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이면 그곳이 어디건 국회임을 밝힌다. 필요하다면 어디서라도 모일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선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이 16세의 관점으로 이것이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군대를 불러들였어요. 루이 16세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 루이 16세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시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프랑스의 역사를 바꿔놨다고 하는 겁니다. 파리 시민들은 엄청나게 화가 있었어요. 근데 루이 16세가 국민의회까지 이제 해산시켜 버렸어요. 더 이상 시민들은 참지 못하고 이제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바스티유로 간 거예요. 왜? 바스티유가 절대 왕정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프랑스의 역사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리 중심지에 우뚝 서 있는 바스티유 감옥의 성탑. 이것은 봉건제도의 상징으로 보였어요. 바스티유는 파리 동쪽에 있던 원래는 요새였어요. 요새였는데 루이 13세 이후에 계몽사상가라든가 어떤 정치범 이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보기엔 뭐예요? 타파해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이 감옥을 습격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감옥에 가면은 무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무기군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었어요. 화기랑. 그것이 1789년 7월 14일입니다. 그래갖고 7월 14일이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린 그런 날이라고 보통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민들은 여기를 습격했는데 여기에 또 갇혀있던 죄수들을 만나요. 가서 봤더니 죄수가 딱 7명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기꾼 4명이랑 정신 이상자 2명, 바람둥이 1명뿐이었어요. 아, 정치범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 바스티유 여기를 습격했다가 죄수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물건을 발견해요. 시민들이 발견한 건 뭐였을까요? 물건? 혜성,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 생각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뭔가 계몽서적? 서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답입니다. 오! 여러 종류의 금서였어요. 네? 금서. 이거를 금서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철학서라고 불렀어요. 그게 철학을 다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왕이나 국가를 비난하는 어떤 시나 노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상 비방을 담은 중상 비방문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곳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서를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 정부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스티유를 파괴했어요. 시민들이 그냥 다 맨손으로 돌을 하나하나 나른 거예요. 그 돌을 어디다 썼을까요? 콩코르드. 그렇죠. 바로.
그 돌을 갖다가 콩코르드 다리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구체제를 이제 짓밟는다는 의미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콩코르드 다리를 만든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밟잖아요. 옛날 체제를 밟고 올라간다. 옛날 체제, 구체제를 이제 짓밟는다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콩코르드 광장으로 가는 그 다리의 다른 이름이 혁명의 다리입니다. 아, 그래서 혁명의 달이구나. 상상이 안 되는 게 요즘 바스티유는 젊은 애들이 노는 동네예요. 되게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아 저기가 약간 핫플레이스예요. 홍대 같은, 진짜? 와. 이태원 같은. 좀 카페가 많고 좀 바가 많고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길에서 뭐 이렇게 뭐 헌팅도 하고 막 그래요. 그 헌팅도 하고 그랬겠죠. 핫플이구나, 핫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바스티유 습격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한 가짜 뉴스가 훨씬 더 악랄하고 노골적이고 외설적으로 변했어요.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끝이 없네요. 끝이. 그만. 18세기 내내 많은 귀족 여인들이 팸플렛 그 대상이 됐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787년에 한 200건 정도였어요. 보고된 게. 그런데 혁명이 시작된 1789년,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3,000건이 출간됐어요. 15배가 늘었어요. 그 당시 실제로 돌았던 팜플렛 그림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관심 생겼네. 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와우. 아이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로 적나라하죠. 밑에 쓰여 있는 글들도 아주 노골적이에요. 신이시여 이 황홀경이라니 내 영혼은 날아가고 나는 표현할 말이 없네요. 이런 글들이 여기 쓰여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와 이제 공작 부인이 홀딱 벗고 있는 모습 밑에 그런 표현이 쓰여 있던 겁니다. 이게 좀 세다.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이죠. 미쳤었죠, 진짜. 당시 팸플렛에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모든 사람과 근친상간을 했다고 소문이 돌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까지. 여성까지도. 말도 안 돼. 그 다양한 팜플렛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나쁜 딸, 나쁜 아내, 나쁜 어머니, 나쁜 왕비, 그냥 모든 곳에 있어서 괴물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한 비난의 수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팸플렛이 아주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강도가 심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그래피 그 형태는 뭐 노래도 있고 우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했어요. Ainsi que sa femelle, Antoinette hypocrite et cruelle, au Louis sans cervelle, par elle est attrapée, par elle est attrapée, et le peuple trompé se lève et prend les armes pour cesser les alarmes. 아예 그냥 머리로 그냥 간 거네 그냥. 왕비를 조롱하는데 이런 팸플렛이 늘어나게 됐던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시민들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가짜 뉴스가 담긴 팸플렛을 적극적으로 배포했다. 팸플렛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대부분 알몸으로 묘사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정답. 프랑스 옷을 입히는 게 싫은 거야. 프랑스 옷을 입히는 게 싫은 거야.
땡. 생각은 그럴듯했어요, 근데. 네. 정답. 어, 저런 왕비도 알몸으로 벗은 상태에서는 우리와 다를 게 없다.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이게 맞다고요? 그게 딱 정답이에요. 사회적 신분은 무엇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옷. 옷이에요. 옷을 벗김으로써 누구나 말하자면 원초적인 어떤 인간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 수 있죠.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작품 중에 인격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어떤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게 있어요. 의족들이 아주 나쁜 양반들을 붙잡아 놓고 엉덩이를 볼기를 내려서 볼기짝을 때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 양반이나 쌍놈이나 볼기짝은 똑같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떤 인간으로 만난 인간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그냥 비난은 높아지는데 빵값이라든가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상황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당시 빵 한 개의 가격이 하루 일당 정도였어요. 하루 일을 해야 빵 한 조각 먹는 거였어요. 특히 이제 가정의 주부 여성들은 그냥 빵값, 반찬값 이런 데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제 시위에 나선 거예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식의 외치면서. 그 아낙네들이 막대기라든가 돌멩이라든가 도끼를 들고 파리시 시청으로 몰려갔던 겁니다. 시청 광장까지 모였다가 결국은 이 여성들이 베르사유 궁까지 쳐들어가요. 궁까지 쳐들어가서 왕비의 침실까지 쳐들어가요. 내부로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왕세자를 붙잡아요. 붙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사유는 다시 못 가는 거예요. 띨리 궁으로 가게 돼서 거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절대 왕권을 누리던 루이 16세나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그 왕족인데 그 왕족들이 이제 국민의 감시 아래 살게 된다.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람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는데 맞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맞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말한 케이크가 브리오슈라는 브리오슈. 그 말도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런 소문이 딱 돌았어요. 안 했을 거야. 안 했지. 할 수가 없지. 누구한테 그 말을 해, 심지어. 그 말은 이미 돌아다니던 말이에요.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 제6권에 그 말이 나와요. 장자크 루소가 그 말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와인을 마실 때 그 사람들은 보통 바게트랑 같이 먹죠. 근데 바게트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루소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고백록 6권이 나왔을 때 마르 앙뚜아네트는 사실 그 당시에 9살 여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얘기를 말하자면 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또 여기에서 마지막 반전을 또 꾀합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권력도 잃고 거의 이제 갇혀 지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소심했던 왕도 그렇고 그 가족은 이거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협까지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어요. 바로 위협을 느끼는 파리를 탈출하자는 거. 맞아.
사실 루이 16세의 기사가 등등했을 때라면은 왕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아주 심약해진 루이 16세가 왕비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메디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던 게 누구였을까요? 그 스웨덴 백작 페르센입니다. 이 페르센 백작이 누군가 하면은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앙뚜아네트와 불륜 관계라고 소문까지 났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실제로 페르센 백작은 마지막까지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성심성의껏 도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791년 6월 20일 밤에 루이 16세와 앙뚜아네트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자유를 찾아서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한 동북쪽으로 한 325km 정도 떨어진 몽메디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왕당파의 군대와 용병대가 혁명군을 진압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소한 실수들, 그다음에 이제 왕의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자꾸 시간을 좀 늦추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국왕이 도주했다는 어떤 소문이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서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왕가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와.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을에 수상한 마차를 탄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루이 16세와 마리아 앙뚜아네트 그리고 그 가족들이에요. 마차 밖에 다가온 호위대원이랑 인사를 하려고 루이 16세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호위대원이 마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도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 그걸 눈여겨본 사람이 우체국장이에요. 그 마을에. 우체국장이 그 얼굴을 봤더니 프랑스의 그 지폐, 아시냐 지폐 거기에 그 왕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봤던 거예요. 그걸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폐 있는 얼굴이랑 똑같아서. 너무 잘 그렸나 보다. 얼마나 잘 그렸길래. 아 저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또 이게 어떻게 알아보죠?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았지? 이게 이제 1791년에 아시냐. 바로 이제 그 바렌느 도주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당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국민의회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왕과 왕비 그리고 가족들을 체포해서 다시 파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회에서 이 가족들이 파리로 호송되어 오는데 침묵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해라.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 16세에게 반역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땅한 죄명이 없었어요. 무죄 석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았어요. 왕을 퇴위시켰는데 무슨 또 이제 처형을 하느냐 이런 거죠. 바로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가 죽어야 프랑스가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루이 16세를 처형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공포 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루이 16세를 재판하는 것, 그것은 혁명 자체를 비난하는 겁니다. 조국이 살아있어야 하므로 루이는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래서 루이 16세는 1793년 1월 21일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던 겁니다.
끔찍하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프랑스 혁명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나는 봐요.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나라가 왕국이에요. 왕국인데 그 왕국의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제 무섭겠죠. 유럽의 모든 나라가 그냥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이 모든 나라가 프랑스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거예요. 모든 나라가 프랑스에 대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제 영국의 왕실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축하하는 자리에 그 사절단을 안 보내요. 왜? 왕가 입장에서 왕을 죽인 놈들이라는 거예요. 왕을 죽인 프랑스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축하 사절을 보내느냐 이런 거죠. 저 그림에 관련돼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루이 16세가 기술 쪽에 조예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 단두대 사형 집행인한테 칼이 저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칼날이 잘 안 든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어야 칼날이 잘 든다고 그걸 건의를 해서 그게 이렇게 고쳐졌거든요. 저 원래 반원형이었거든요. 반원형이었다가 자기가 만드는 거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처형 장면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루이 16세가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손에 손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야, 근데 나중에 왕의 피 손수건 경매 붙이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파비앙, 경매 붙이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파비앙. 그 손수건에 그 루이 16세 피를 묻혀가기 위해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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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있으면은 영험한 힘이 뭐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부름꾼을 시켜가지고 손수건을 거기다 적셔 갖고 와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루이 16세는 형장의 이슬이 돼서 사라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마리. 그렇죠.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였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같은 해 1793년 10월 16일 단두대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프랑스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전날에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져서 그런 말이 있어서 공포에 질려서. 그랬다는 말이 있죠. 너 마리 앙투아네트 머리네? 그러면 머리가 좀 새치가 많이 생겼다. 내일 나는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면 너는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머리가 하얘지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는 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형장으로 끌려오는데 그때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말하자면 자크 루이드 다비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다비드는 너무 유명하죠. 자크 루이드 다비드. 그 다비드상의 그 다비드가 아니라. 다른 다비드? 그 화가가 이런 스케치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의 스케치인가 하면은 형장에 끌려갈 때 마차를 타고 거기 들어가죠. 창 속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스케치한 거예요. 되게 살 많이 빠진 모습이. 늙어 보이네요, 갑자기. 여기를 보면은 이제 흰머리 이런 것들은 잘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머리카락이 다 잘렸죠. 머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단두대 걸릴까 단두대 봐. 이제 잘라야 되니까. 아, 그 걸려서 안 잘릴까 봐.
단두대 목이 잘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머리를 잘랐던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평생을 혹평과 가짜뉴스에 시달렸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지도 않은 온갖 죄목을 다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검사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기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원히 가증스러울 이름이 역사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이들과 똑같이 루이 카페의 미망인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에 있던 기간에 프랑스 국민들의 천벌이자 흡혈귀였다. 적관을 통해서 프랑스를 전복하려 했던 반역행위, 재정 낭비, 정부의 부패를 물은 죄, 백성에 대한 기만, 그리고 왕을 타락하게 한 죄, 그리고 아들과의 근친상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근친상간 혐의 고발자가 이 혐의에 대해서 묻자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어머니에게 기소된 이 혐의에 관해서 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에게 호소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재판장에 있던 모든 여성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소에 대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아들이었어요. 왕세자였어요. 아들이 증언을 했다고요? 사주를 당한 거지.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생애 마지막까지 가짜뉴스에 시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국 자유인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장문의 사설을 게재했어요. 그녀가 처형됨으로써 지구가 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집사와 하녀가 사망했을 때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될까 봐 그 아이들을 입양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네. 진짜 전혀 몰랐네요. 그런 측면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런 죄목을 쓰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처형을 당했던 겁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의 봉건 제도는 막을 내렸고 그리고 시민 계급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혁명이 있었는데 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면 프랑스 혁명을 가장 먼저 꼽을까? 가장 본질적인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에서도 이미 명예혁명이 다 있었죠. 그런데 그 혁명은 왕에 대한 귀족들의 권익을 높인 거예요. 영국 귀족들의 권익을 높인 거죠. 미국 혁명은 뭘까요? 미국 독립혁명은 유럽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탈피해가지고 미 대륙을 하나로 묶어주겠다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떤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한 혁명이었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중요성은 뭘까요? 프랑스 혁명은 인권을 얘기했어요. 보편적인 인간이 다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를 넘어서 모든 인간을 위한 혁명이었다 이 방식으로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으로 바뀐 것 어떤 게 바뀌었을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겠어요?
또 먹을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빵의 평등권이란 걸 외쳤는데 귀족들은 흰 밀가루가 들어간 빵 먹고 서민들은 그냥 거친 검은 빵을 먹었다면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두를 위한 한 가지 종류의 빵만 만들자. 아. 역시 혜성 씨는 빵에 관한 모든 걸 알고 계시네. 빵순이라서. 빵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혁명군이 이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보네프리지아라고 파란색, 하얀색 그리고 빨간색인데 지금 프랑스 국기가 있잖아요. 삼색기. 그 가운데에는 그 하얀색은 불봉 왕가, 불봉의 가문이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파리시.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구호로 내걸었던 자유, 평등, 박애 그런 이념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요. 삼색기, 그렇죠? 자유, 평등, 박애. 삼색기를 다른 나라에서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초록색이 곧바로 파란색이랑 그때 등치됐다고 보면 돼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1948년에 유엔에서 인권 헌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도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인권 선언이 여러 가지 문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면서.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정치적인 혁명으로서 의미가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니까 어때요? 여성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로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를 이룬 혁명이었을까?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니까 어때요? 여성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로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를 이룬 혁명이었을까? 빵의 시위를 주도했던 그 여성들 집으로 돌아가라. 왜? 정치는 남성의 영역인데 너희들이 어딜.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데 박애라고 하는 말이 프라테르니테 아니에요? 그것은 형제다는 거죠. 자매들한테까지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다. 너무 화난다. 그리고 인권은 뭐예요? 롬무라는 게 인간이지만 동시에 남자잖아. 인권 선언은 남성권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파의 여성들도 전부 다 단두대에서 목이 나갔어요. 뭐야? 마녀 사냥 아니에요? 처형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은 남성이었다 이거예요. 롤랑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인이지. 롤랑 부인은 남편을 도피시켜요. 남편을 도주시키고 자기가 체포돼 갖고 이제 형장에 가요. 형장으로 가는데 처형을 당하면서 혁명이여 너희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느냐. 그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은 남편이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죠. 올랭푸드 구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어요. 여성 권리 선언문을 썼어요. 여성들도 정치적인 연설을 할 연단에 올라설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처형장에도 올라갈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처형당했던 거죠.